그러니까 엑시트가 진짜 어려워진 상태죠. 안 팔리잖아요.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물건이 강제적인 매매 형태로 내몰렸다. 그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유지했던 사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네, 요즘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논쟁이 좀 있죠.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한은에서 안 한 걸 가지고 되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들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 핵심 이슈가 어떤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금리를 이제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22년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금리 상승기를 거쳤는데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력이 생겨서 우리도 따라서 좀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컸고 또 워낙 저성장의 국면을 오래 겪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어떤 선택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컸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 준다라는 의미고 그 얘기는 이제 저금리의 기조를 유지해 간다라는 뜻이니까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이렇게 과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이 돈이 풀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데 쓰는 돈 말고 여유가 되는 돈들이 다 자산시장으로 몰리고 그러면서 자산시장의 규모가 커졌는데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이루려면 예전보다 동일한 양 이상의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와줘야 상승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다 커진 거예요. 전부 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건 결국에는 금리를 낮춰서 더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기대와 지금 달라진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막 변동성이 심한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에 대한 투자, 주식에 대한 투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있으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소외됐잖아요. 네. 코인 시장에 또 레버리지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돈이 들어와 줘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는데 마진콜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분되고 이러면서 또 ETF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꺼진 거예요. 그런 게 꺼지니까 어떤 이익이 사라지고 또는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 시장보단 다른 시장에 가는 게 낫겠다. 더 자금이 안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지금 약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좋다는 시장에는 돈이 몰려가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그런 양상이 나타나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 어느 시장이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과열을 유지해 가거나 또는 이제 축소되는 형태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신용 갭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과거 IMF나 코로나 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이제 신용 갭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소득 대비해서 레버리지 신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 정도가 어떤 이제 앞으로 점차 성장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즉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과 비슷한 추이로 늘어나면 사실은 그 신용에 비추어서 늘어나는 거니까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갭이 많이 벌어지면 장기적인 추세가 많이 벌어지면 그만큼 이제 어떤 과열이나 버블 너무 많은 레버리지의 증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2% 정도를 보통 이제 안정권으로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까지는 좀 경계해야 된다 하고 10% 넘어가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위기감을 갖는 신호인데 IMF 때 우리가 이제 13% 가까이 됐었고 그래요? 금융위기 때 그 정도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22년 이제 고금리 시작되기 직전에 16.8%였어요. 더 셌었네 그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버블이 터지진 않았죠. 네. 어쨌든 그만큼 어떤 늘어나는 속도 대비해서 신용을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꽤나 오랜 시간 유지돼 왔던 시장인데 지금은 오히려 신용갭이 좀 줄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많이 어느 떨어졌는데 정도죠? 지금 뭐 작년 하반기 기준해 가지고 한 7% 정도 수준 이 정도로 줄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엄청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지금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나니까. 수치 자체가 커지니까 이게 이제 그 갭 자체는 수치로 나타나는 갭 자체는 좀 줄어든 형태이긴 하지만 그만큼 어쨌든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하게 풀려 있는 시장은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갭으로 어떤 예전과 같이 판단하기에는 뭐 이제 10%가 넘어가면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쪽에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관리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이 시장 안에서 변동성은 엄청 커진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환율이 막 1,500원 막 가까이 가고 그랬을 때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미국과의 금리 갭 차이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 한은 총재도 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자산 시장은 호황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크기를 유지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풀리는 돈보다 돈을 원하는 시장이 더 많은 거예요. 아, 유동성이 늘어나도 더 많이 나는 더 많이. 그러면 돈을 서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돈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낮더라도 내가 돈을 끌어오려면 그 돈값을 많이 쳐주지 않으면 돈을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 자체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값을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의 상대적인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가 돈값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돈에 대한 값을 올려주는 것, 즉 금리의 인상이라는 게 근본적인 조치거든요. 근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 역전이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마치 이게 노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용이 더 좋고 더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그렇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시장에 자금을 빌려주는 거는 그 돈값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더 안 좋은 시장, 조금 더 열세한 시장에서 더 돈값을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돈이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까 이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환율도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우리나라가 되게 수출 의존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많이 치중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결국 달러 베이스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걸 내가 달러를 벌어와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갖고 그렇죠. 있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지금 이제 기업들의 달러 보유는 오히려 더 많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있는 어차피 이걸로 바꿔서 또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바꾸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안 바꾸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고 그걸 갖고 대금을 지급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족한 거예요.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달러가 좀 부족하다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환율 방어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밴드 자체가 올라가 그렇죠. 버린 거죠.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밴드를 내리려면 돈값의 어떤 왜곡된 상황을 좀 교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기에는 부채의 크기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계속 동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한은의 입장은 정확하게 현재 어떤 포지션인 거죠? 근데 한은은 사실은 환율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통화 정책은 이제 그런 이유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고 싶은데 금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원하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면 나도 쓸 거야, 나도 쓸 거야, 그렇죠. 나도 쓸 거야. 계속 사람들이 부채를 더 늘리려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올리자니 이미 너무 부채를 너무 많이 지고 있으니까 올렸다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환율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요인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은은. 그렇군요. 자, 어쨌든 글로벌리 그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이게 지금 뭐 시중 금리가 지금 6%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왜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비용 자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요즘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빌리는 금액이 막 10몇 억씩 빌려가지고 사고 그랬더라고요. 네.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그럼 과연 소득을 통해서 이걸 갚을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세 차익.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걸 그냥 유지해서 몇 년간 유지를 하고 나면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 어떤 원금을 상환하고 또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이게 환가되지 않았을 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득을 통해서 이걸 상환할 정도의 규모를 빌린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채 한계 상황이 온 거고 그게 이제 과거에 빌렸던 사람들을 그럼 갚아.
좀 네. 일부 줄여. 이래야 이제 부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부를 돌려주면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작년에 그 주담대에 대해서 6억으로 이제 제한이 걸렸잖아요. 금액, 네. 절대 금액으로 제한이 걸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담대 대출 규모를 제한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원인이 사람들이 집 사느라고 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원인, 부채를 늘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에 늘어난 원인이 집이기 때문에 그럼 집에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된 건데 마치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지금 억눌렀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시장금리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그 개인 가계 부채 이 율이 뭐 엄청나더만요. 예, 증가율도 그렇고 절대 액수도 그렇고. 그 가계부채가 억제가 될 수가 없는 게 기존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소득을 통해서 또는 자산을 처분해서 어느 정도가 돼서 이렇게 좀 갚고 이제 더 안 빌리고 이런 상황이 돼야 부채가 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왜 부동산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갈아타기를 할 때 자기가 이익을 본 구간보다 거기다 추가적인 또 빚을 더 얹어서 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빚의 규모보다 더 늘리면서 더 큰 이익을 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그 자산 가격의 어떤 더 높은 가격대의 집으로 자산으로 바꿔탄 형태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이 필요한 형태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빚을 어떤 신용을 늘린다는 건 어떤 성장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건데 그게 다 자산으로 잠식되는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이제 나왔던 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같은 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은행들이 지금 가계대출, 뭐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또 미칠 영향이 있나요? 근데 은행이 가계대출 해주지 말라고 해서 가계대출을 이제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행도 지금 이 어떤 유동성의 팽창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롤들을 하려면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행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대비해서 더 많은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규모를 유지하는데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BIS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빌려준 돈이든 어쨌든 그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 내 비율이 이제 8%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즉, 10억을 갖고 있으면 한 100억까지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데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뭐 네. 신용만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삼성같이 잘 나가는 기업에다가 돈 잘 갚을 것 같은 데다 빌려줄 수도 있고 가게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 생산적 금융, 즉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어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쪽의 자금이 좀 많이 융통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빌려주는 거에 대한 위험 가중치 같은 거를 이제 다르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기업은 가계보다 돈을 더 잘 갚을 수 있잖아요. 네. 가계는 그냥 소득에 그냥 기초한 거고 기업은 자기들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자금을 갖고 빚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냥 기업과 가계만 놓고 보더라도 위험 가중치가 달라요. 기업이 좀 더 낮게, 그러니까 좋게 보고 가계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계가 빚을 내는 경우가 사실은 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는 생각, 이자와 원금을 스스로 갚아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정 부분 갖고 있다가 되면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럼 못 갚을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21년도에 영끌했던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다 경매 파산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를 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라. 이렇게 되면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안에서도 서로 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빌려주느냐? 신용이 더 높은 사람,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면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신용도에 따라서.
야, 근데 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데다가 요새 또 증시가 화랑이 되면서 여기 가면 돈 번 데더라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까지 오시는 분들 또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신용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투자액을 늘리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신용, 이 빚이 자꾸 커지는 이 상황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럼 돈 벌 수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외인이 많이 떠나가고 나면 주가가 많이 조정되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조정이 됐을 때 이걸 만약에 이제 본인 자금으로 했다면 이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냥 좀 속은 쓰리겠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비투로 한 경우에는 강제 청산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시장이 더 끌어내려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큰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뭐 영끌족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요새 경매 건수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경매 건수가 그 금융위기 때에 이제 집합 건물 기준에서 한 29만 건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28만 건에서 29만 건 사이 이 정도로.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위기를 겪지 않았잖아요. 그거 별로 그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출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물건이 강제적인 매매 형태로 내몰렸다. 그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낮았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유지했던 사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정부의 정책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호재는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8만 건, 거의 금융위기 수준만큼 올라온 이 경매 건수가 이게 정점일 것이냐, 이제 시작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게 이제 대출의 형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는 초저금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5년간 고정되는 형태, 네. 혼합형 형태의 주담대를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대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영끌이라는 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의 빚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2%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금리를 산정을 하니까 2%가 4%가 됐다고 했었는데 그것만 해도 2배잖아요. 2배네, 나가는 돈이. 네, 이자가. 그랬는데 요즘에 더 금리가 올라가는. 아까 좀 맞아 6%까지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2배가 아니라 3배가 된 거예요. 아. 근데 그때 2배, 그러니까 2%대도 최대치의 한계치를 빌려갖고 썼던 사람이 2배가 된 상황도 못 견딜 거고 3배가 된 상황은 더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바로바로 소화가 되면 경매까지 안 몰리겠죠. 내가 어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태면 그렇죠. 자연스러운 형태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냥 팔아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예전에 돈을 빌렸던 것처럼 더 돈을 많이 빌려서 참여할 수 있지 않는 한 받아주질 못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인 형태 경매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건전성을 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뭐 아까 다주택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자기가 이자라든가 대출금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이제 결국 이제 이걸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또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시트가 진짜 어려워진 상태죠. 그러니까 엑시트가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도 많이 하셔서 아시잖아요. 본인이 어느 금액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못 나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치상으로 내가 지금 5억 벌었어, 7억 벌었어는 답이 나오지만 네. 그게 이제 이 현금화 돼야 내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시장에 나와 똑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급한 마음을 내놨는데 다 대부분 뭐 시세가 12억이면 뭐 11억 5천, 뭐 10억, 11억 이렇게 내놨어. 안 팔리잖아요. 똑같이 안 그렇죠. 팔리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이거 정리하겠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낮춰야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자신의 손실분을 확정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결국 금액이 문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그 뭐죠? 그 부동산 그 PF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막아서 일단 물량 공급 완성을 시켜서 물량 공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PF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P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2년 말에 이미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좀 위험성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다시 곧 내릴 거다 하면서 연장해주면서 좀 유예해주고 연장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자를 더 많이 빌려주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절차에 들어갔죠.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건 그 대신 너무 많이 이제 빌려준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본인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죠. 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해온 상태고 그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건 본인들이 이제 대손충당금을 쌓아가지고 털어낼 수 있는 규모만큼씩만 털어내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워낙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계속 마냥 기다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의 진행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이고 공매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이제 손실이 확정되는 단계. 손실이 확정된다는 건 이제 처음에 시행자들이 이미 망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고 시공 보증 서줬던 건설사들도 이제 어떤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거고 그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된 경우에는 결국에 여기에 돈 빌려준 그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확정되는 절차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금리 그래서 이제 인하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PF도 계속 이렇게 뭐 빚이라는 건 돌리고 막다가 한계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PF도 어느 순간 한계점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좀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미 한계점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물건들 보면 공매 뭐 보통 이제 법사가 수준 이런 가격들 대비해서 뭐 20, 30%대에 낙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 70%가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이 이제 여러 분야로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은 PF도 문제지만 완결되지 않은 PF도 문제고 완결이 돼도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금융 비용이 생겨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현재는. 그렇군요. 네, 오늘 부동산 또 금리 관련해서 여러 지점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좀 더 이 부동산 시장과 그다음에 자금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러한 것들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 방향성, 전략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